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사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잡소리 하지 않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 비상출판사 언어와 매체 책을 펴시면요. 132페이지에 있는 3단원 단어와 의문의 탐구 및 활용 속에 있는 소단원 4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 쪽을 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규범을 지키는 정확한 국어 생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에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엄마, 손수건과 민소매를 새 가방에다 넣어주세요.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 끈을 읽었지만 이걸 그냥 끈을 읽지 않고 이 띄어쓰기 안 돼 있으니까 그대로 읽는다면 엄마 손수건과 민소매를 새 가방에다 넣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는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띄어쓰기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가독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문장과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은 사실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톡 열기 다음 메모를 읽고 이 문장의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엄마 손수건과 민소매를 새 가방에 다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엄마 손수건과 민소매를 새 가방에다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인가, 이 둘의 차이점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뭐라고 써있나요? 다를 부사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다를 조사로 보는 경우, 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아니면 요렇게. 자, 여기서 이 다가 부사가 되는 이유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따라오는 용언 넣어주세요, 얘를 갖다가 서술어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얘가 부사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요 에라는 친구는 얘는 조사가 맞겠죠. 그 다음에 가방에다, 얘가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띄어쓰냐에 따라서 다를 부사로 보느냐, 에다를 조사로 보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위 문장에서 관용사 새는 명사 가방과 띄어쓰고 부사 다는 동사 넣다와 띄어쓰어야 한다. 다만 조사는 앞말과 종속적 관계에 있으므로 손수건과 민소매를 가방에다, 가방에처럼 앞말에 붙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 한글 맞춤법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고 띄어써주는 것인데, 그죠? 이렇게. 근데 조사 같은 경우엔 이렇게 붙여 써줘야 돼요. 그죠? 왜? 종속적 관계에 있으니까요. 체언에 들러붙어서 사는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의존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때문에 손수건과 민소매를 가방에다처럼 앞말에 붙여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사는 어떻게 된다? 앞말에 붙여 써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어미나 접사는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들은 뭐 문장 쓸 때 띄어쓰면서 아니면 띄어쓰지 않으면서 문장을 잘 쓰고 있잖아요. 그죠? 때문에 넣어주세요처럼 원래 어미는 앞말과 붙여쓰고 민소매처럼 접사 역시 붙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어미를 말하는 것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넣어, 그 다음에 주세요, 이런 것들. 어미는 앞말과 붙여쓰죠. 그러니까 어간과 붙여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민소매처럼 접사 역시 붙여 쓴다. 그럼 이 민소매에서 접사가 무엇입니까? 그쵸? 이거죠. 접두사죠. 접두사. 앞에 왔으니까 접두사고. 그죠? 그 다음에 소매. 얘가 어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소매는 접두사 어근이 합쳐진 무엇입니까? 파생어가 되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민소매처럼 접사 역시 붙였습니다. 접사 붙였습니다. 그래서 또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넣어주세요처럼 원칙적으로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어떻게 한다? 띄어쓴다. 하지만 붙여쓰는 것도 허용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인데 부사, 관형사 띄어씁니다. 조사 붙였습니다. 왜? 종속적 관계이니까. 앞서 말했듯이 체언에 들러붙어 쓰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붙였습니다. 어미, 접사 붙였습니다. 이 친구들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붙였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죠? 단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어미와 접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본용어,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넣어, 띄고 주세요도 가능하지만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FM이죠. 하지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붙여는 것도 사실 허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요약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근데 문장부호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문장부호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장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 그거죠. 자, 쉼표를 적지 않는다면 엄마 손수건이 엄마의 손수건이 해석될 수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이 쉼표가 문제인 것인데 쉼표를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부른말이 된다는 것이죠. 엄마 하고 엄마를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손수건과 민소매를 새 가방에 다 넣어주세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없다면 엄마 손수건과 민소매를 새 가방에 다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게 없게 되면은 부른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 손수건이라는 하나의 어떤 의미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엄마 손수건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다 쓸게요. 여기에 콤마가 없게 되는 순간 엄마의 손수건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수건과 민소매를 새 가방에다 넣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문장보호를 적절하게 사용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우리말은 다음같이 형태는 같지만 기능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집 밖에 비가 많이 내린다. 내가 쉴 곳은 집 밖에 없다. 고생을 밥 먹듯 하였다. 방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하였다. 자, 여기서 비슷한 형태를 똑같은 형태를 가지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죠. 이 두 개. 밖에 그 다음에 듯. 자, 근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밖이라는 명사에다가 에라는 조사가 붙은 그 형태가 가장 기본 형태이죠. 근데 집 밖에 이 한 덩어리가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을 밥 먹듯 얘는 어미로 쓰이지만 사실 이렇게 쥐 죽은 띄고 듯 하게 되면 의존명사 듯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의미를 지닌 조사로 기능한다. 이게 그거죠. 집 밖에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이것이죠.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간디에 결합하는 뜻은 어미입니다. 하지만 관용어 수식을 받는 뜻은 의존명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쥐 죽은이라는 것이 얘가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뒤따라오는 무엇을 수식해주기 때문에 듯이라는 이 의존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가 관용어인 것이죠. 그래서 띄어 쓰느냐 아니면 붙여 쓰느냐에 따라서 어미 듯이 될 수도 있고 띄었을 때는 의존 명사 듯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명사에다가 조사가 붙은 밖에라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하지만 이렇게 띄었으면 되지만 이게 앞에 체언과 붙어버리면 이건 조사 밖에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체언이잖아요. 그죠? 체언, 명사인데 이 체언과 들러붙어서 있는 친구는 조사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 뒤에 밖에 쫓아오는 것은 바로 조사다. 하지만 집 띄고 그 다음에 밖에가 돼버리면은 명사 밖과 조사애가 붙은 것이다. 그래서 띄었으니 띄어쓰지 않느니 이런 것에 따라서 이 품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통해서 문장 내 기능을 파악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너의 가장 친한 친구 은빈이가 민지에게 편지를 보낸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잘못된 부분부터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좋은 선물이 됐으면 해 하고 그 다음에 줄게 요 두 가지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 둘을 좀 고쳐보죠. 어떻게 손을 댈까요? 일단 됐으면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고치려면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됐으면 이렇게 고쳐야지 옳은 것이겠죠? 왜 그렇게 됐느냐? 됐으면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선물이 되다, 그죠?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으면 이 붙은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분석하자면.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만 떼보자고요. 얘네들은 요것과 요것이 합쳐진 거잖아요. 이해 갑니까?
되의 왜와 어의 어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다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의 왜와 그 다음에 뭐가 붙냐면 어의 어가 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되었으면이 줄었으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쓴다면 틀린 것이죠. 그죠? 자, 134페이지 좌측 하단에 한글 맞춤법 제35항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나오죠.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아, 어 혹은 앗, 어시 어울려서 와, 워, 왓, 왓으로 될 적에는 춘대로 적는데요. 자, 그러니까 밑에도 얘가 나와 있지만 보다라는 이 동사 기본형에다가 무엇이 붙으면 아가 붙으면 연결어미 아가 붙으면 어미 아가 붙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오에다가 아가 붙으니까 당연히 와가 되는 것이죠. 봐. 알겠죠? 그 다음에 보다 라는 역시 기본형에다가 아따, 보았다 라는 말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에다가 아가 붙으니까 봤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준대로 적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죠? 거기에 또 붙임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있죠. 왜 뒤에 이 어울려서 왜와 그 다음에 wet으로 될 적에도 준대로 적는다. 이것에 대한 예시로 이게 나왔습니다. 되다 라는 기본형의 동사에다가 되다 여기에 어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되가 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되다 라는 기본형에 얻다 라는 어미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됐다가 되는 것이죠. 굳이 이 형태를 다시 적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에 무엇이 붙으니 어세 어가 붙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줄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줄게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줄개로 써야죠. 그죠? 이것과 비슷한 얘기로 여기 밑에 나와 있지만 줄걸 뭐뭐 할 것을 뭐 줄거리라고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뭐뭐 을수록 이런 것들은 다 예사소리로 씁니다. 을수록이라고 뭐 발음이 설령 된 소리로 된다 한들 수록이라고 써야 되고 걸이 아니라 걸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고치어야 될 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중간중간에 이 주황색 네모 표시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무슨 표시냐면요. 구어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특히 구어에서는 그 준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 있죠. 재밌던지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재미 있던지인데 그죠? 근데 재밌던지로 줄여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줄인 게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인데 마음을 맘이라고 우리들 많이 쓰죠. 네. 이게 구어적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어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까봐 말하지만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네. 평소에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그대로 이게 문자로 옮겨 적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경우에 이게 사용할 때도 그죠? 채팅할 때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게 그냥 보통 음성 언어에서만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문자 언어까지 이게 전이되는 형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담이 아니라 다음이죠. 담에 맞나? 라고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구어적 특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준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죠? 그런데 요 경우 요 있잖아요. 니 요거를 사실 아직까지는 이 친구를 그 표준어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언중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쓰면서 말을 쓰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이게 사실 비표준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계속 쓴단 말이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그것마저도 이제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짜장면과 자장면이 마찬가지 예입니다. 원래 자장면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짜장면이랑 많이 쓰다 보니까 짜장면까지도 복수 표준으로 인정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 또한 복수 표준으로 인정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친구는 아직 복수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아니면 이걸로 써야 되겠죠. 너가 이 책이 마음에 든다면, 네가 마음에 든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니라고 이렇게 쓰면요, 이건 아직까지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원래는 표준어가 아니었지만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바로 예쁘다 가 이쁘다, 꽃이다. 원래 꽃이다가 아니라 꿰다거든요. 꿰다. 그 다음에 삐치다, 삐지다, 뭐 만날이 아니라 맨날, 먹을거리가 먹거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도 모두 지금 이렇게 표준어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니는 안 된답니다. 아직까지는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부분 보겠습니다. 명사 위가 합성어를 이룰 경우에는 위수로 표기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합성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합성어. 즉, 이 말은 어근에다가 어근이 합쳐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얘도 어근이고 얘도 어근이죠. 위아래의 위라는 어떤 어근이 그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 맞고요. 입술도 어근이고. 그죠? 얘도 어근, 얘도 어근. 어근으로만 똘똘 뭉친 친구들을 합성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접사가 섞인 순간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합성어를 이룰 경우라고 전제 조건을 깔았습니다. 그때는 위수로 표기하는데 다만 뭐래요?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된소리 거센소리가 아닌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된소리 거센소리가 아니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엔 된소리죠. 거센소리죠. 거센소리네요. 그 앞이니까 요 윗이라고 해야 될 걸 다 모두 요 시옷을 지운 상태로 표기한다. 위층, 위쪽, 위팔 이렇게 표기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웃돈, 우덜은, 우돛 이런 말에서는 무엇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냐면 대립의 단어가 없는 경우에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러니 웃돈이라는 말은 있어도 아랫돈이라는 말은 없거든요. 우덜은이라는 말은 있어도 아래오른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돛이라는 말은 있어도 아래옷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때문에 대립 때는 아래라는 대립이 없는 그런 웃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은 그냥 웃, 돈, 웃, 어른, 웃,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구분해보면 쉽습니다. 윗돌이라고 하는 이유는 알죠? 이것에 대비하여 대립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랫돌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윗이라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아랫돌이라는 말이 만약에 없다면 그럼 얘는 사실 웃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았겠죠. 하지만 아랫돌이라는 말은 존재하기 때문에 윗돌이라고 우리는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어지는 부분은 자음군 단수나, 전에 강의했었던 부분에 자음군 단수나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음과 관련하여 받침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긴 해요. 저번에 그 겹자음 중에 뒷부분이 남겨져서 발음하는 친구들은 무엇이 있다? 리을 미음, 리을 기역, 리을 피읍 이외의 나머지 자음들은 일반적으로 앞에 자음들이 남겨져서 발음된다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리을이 원래 앞에 것이 남겨져서 발음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밥이라는 어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라는 것이죠. 언제? 밥은 자음 앞에서. 이건 꼭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하려면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 밥 플러스 자음이 올 때, 그 다음에 이 용언 어감 발음 리을 기역 그 뒤에 기역이 뒤따라올 때 이 부분, 이 두 가지의 부분만 참 조심하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예외 규정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밥 같은 경우에 밥 다음에 자음이 왔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 리을을 발음하는 게 원칙인데 일반적인데 비읍이 발음되는 것이죠. 밥다, 밥고, 밥지 모두 여기에 자음이 뒤따라 왔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이 발음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갑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밥이 아닌 넓이기 때문에 넓다, 그죠?
뒤에 자음이 왔던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발음인 앞에 자음인 리을이 발음되는 것이고요. 알겠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언, 어감, 말음, 리을, 기역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용언입니까? 체언입니까? 체언이죠. 근데 일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뭡니까? 용언이잖아요. 용언, 즉 동사잖아요. 동사. 그죠? 그러니까 용언이라는 조건은 만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용언인데 이 중에서 용언, 어간에 어간은 어느 부분이죠? 활용하지 않는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 읽다에서 읽네, 읽는구나, 읽어라 이런 식으로 활용되면 읽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어간이고 이 중에서 말음, 리을, 기역이죠. 리을, 기역 부분이 무엇과 만났을 때, 기역과 만났을 때, 아니 기역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디귿은 아니고 요거죠 바로 리을, 기역과 기역이 만났을 때 이때만 리을을 발음한다 라는 거죠. 다른 때는 이렇게 기역으로 이렇게 발음하지만 리을, 기역이 기역을 만났을 때 조건이 뭐다? 용언이어야 되고 어감, 말음이어야 됩니다. 거기에 리을, 기역이 있었을 때 뒤따라오는 자음이 오로지 기역만, 다른 자음 안 돼. 기역만. 그때는 요것을 무엇을 발음하냐? 바로 앞에 자음인 리을을 발음하더라. 이걸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밥에다가 자음이 뒤따랐을 경우에 리을, 비읍 중에 비읍을 발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언, 어간, 말음, 리을, 기역에 뒤따라오는 게 자음이 기역일 경우에는 앞에 리을, 기역 중에 앞에 자음 리을이 발음된다. 이걸 꼭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질문사항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의 발음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의 발음은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음된다고 여기 써있죠. 어떤 환경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의가 다양하게 발음되는데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 같은 경우에는요, 이로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이로 발음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얘가 의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음절이 이게 첫 글자든 둘째 글자든 상관이 없이 어쨌든 의라는 것에다가 여기에 자음이 들어왔을 경우에 의 앞에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의는 얘를 뭐라 발음하냐? 이로 발음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자, 닐리리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발음합니까? 닐리리라고 발음해요. 쓰기는 이렇게 의로 되어 있지만 발음은 이로 발음합니다. 왜? 자음이 첫 소리니까. 이 친구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무니 역시 이 친구 때문에 어떻게 발음합니까? 무니라고 그냥 이로 발음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띄어쓰기 역시 또 자음으로 시작되는 첫 소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띄어쓰기와 같이 의를 이로 발음하죠. 희망 역시 얘도 엄연히 자음이죠. 그러면 이걸 발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망 이런 식으로 이로 발음해야 됩니다. 뭐다? 조건이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을 때 의 앞에 자음이 첫 소리로 등장했을 때 그때 무조건 이로 발음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주의, 협의, 우리의, 남의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원칙이긴 한데 근데 여기 이걸 잘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에 의는 이로, 조사의 의는 에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죠. 사실 의로 발음하는 게 맞긴 한데 이로 발음해도 되고요. 에로 발음해도 괜찮다,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의 같은 경우는 주의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것도 괜찮아. 알겠죠? 이것도 괜찮아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협의 발음대로 한다면 협의라고 의 발음을 좀 살려야 될 것만 같은데 근데 이렇게 협의라고 발음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라고 해줘야 될 것만 같은데 우리애로 발음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왜? 조사의는 애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잖아요. 조사의는
에도 괜찮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얘도 조사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남의에다가 이렇게 남의라고 발음할 걸 남의라고 발음해도 괜찮다는 것이죠. 조금 정리하자면 이 친구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의 그 글자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음이 첫 소리로 나왔을 경우를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의 글자를 발음할 때 근데 첫 음절 이외에 의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글자, 셋째 글자에 나왔을 때 첫 음절로 나오면 안 돼요. 첫 음절로 나오면 당연히 의로 발음해야지 맞아요. 하지만 첫 음절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음절 뭐 그런 식으로 등장했을 때는 그때는 이로 발음해도 되지만 조사의 같은 경우는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의 같은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 얘도 관형격 조사잖아요. 다 조사입니다. 조사. 그렇기 때문에 애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죠. 알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음절 이외에 의는 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첫 음절에 의가 등장하면요. 봅시다. 의견이라는 이걸 이견이라고 발음해도 안 되고 애견이라고 발음해도 당연히 안 되죠. 이 친구는 뭐라 발음해야 됩니까? 첫 글자에 나온 의니까 그냥 이걸 의 발음을 살려서 의견이라고 하는 게 발음이고 다른 발음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첫 글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첫 글자가 아닌 첫 음절이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뒤에 나온 어쨌든 둘째든 셋째든 넷째든 상관없는데 뒤쪽에 나온 의 같은 경우엔 이로 발음해도 되고 조사의 같은 경우는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도록 합시다. 또 확인. 다음 문장에서 괄호 안에 두 표기 중 규범에 맞는 것을 선택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해 보죠. 그 학생은 매일같이 매일 뛰고 같이냐 아니면 매일같이냐 이게 뭐가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정답은 이것이죠. 매일같이. 일단 이 친구가요. 이 친구가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띄었었다면 이 가치 같은 경우 이거는 부사로 봤다는 얘기인데 사실 여기서의 쓰임은 요게 맞습니다. 매일같이. 알겠죠? 사실 이 부사의 뜻은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어사전차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일단 부사로 쓰이는 이 가치 같은 경우는 둘이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놀자 할 때 그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없이 세월이 물과 같이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때 이런 부사의 쓰임으로써 가치가 쓰이는 것이죠. 하지만 부사격 조사는 의존적이라고 했죠. 홀로 쓸 수가 없는 친구라고 했죠. 항상 들러붙어서 쓰여야 되는 친구라고 그랬죠. 때문에 부사격 조사로서의 쓰임은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인데 이렇게 매일이라는 명사와 같은 체언에 들러붙어서 쓰입니다. 때문에 요 쓰임이 맞는 것이라서 부사격 조사로서 매일같이라고 이렇게 붙여 쓰는 게 맞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둘 걸. 자, 아무리 발음을 둘 걸이라고 발음한다 하더라도 둘 걸이라고 예사소리로 적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구분 못하는 좀 어려워하는 헷갈려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 알려줄게요. 여기에 왜 이건지 헷갈릴 경우에 각각 해나 하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니까 돼 대신에 해나 하를 집어넣으면 그 자연스러운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일이 그렇게 할 줄 알았다면 이상하죠? 일이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그럼 할 줄이 좀 더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쪽이 맞는 거예요. 될 줄 알았으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둘 걸. 사실 이렇게 되려면 돼라는 게 되다에다가 플러스 어가 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요게 이렇게 될 이유가 없죠. 일이 이렇게 되어 줄 알았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것만 들어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될 줄 알았으면 얘는 틀립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의 왼쪽 소매는 윗돌이, 웃돌이. 자, 말했죠. 대비되는 개념이 있다면 그때는 윗돌이, 아랫돌이가 괜찮다면 윗돌이가 맞는 것이다. 하지만 대비되는 개념이 없다면 웃, 어른 이렇게 아래 어른이 없듯이 웃으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표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겠죠. 윗돌이. 그 다음에 생각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이 없으니 결국 그림의 떡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사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 아닙니까? 애도 괜찮고 의도 괜찮습니다. 발음을 한다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학습활동을 비롯한 적절성과 창의성을 고려한 국어 생활 나가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